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겨울이면 찬 바람이 언덕 위를 휘몰아치고 논밭은 얼어붙은 채 숨을 죽인다. 그 마을 가장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다. 그 집에는 15살 소녀 서지원과 그녀의 어머니 김혜수, 그리고 아버지 서동만이 살고 있었다. 지원은 어릴 때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았다.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에 코트를 사달라고 조르던 날, 그녀는 동네 고물상에서 주운 목도리를 조심스레 감고 학교에 갔다. 손등은 갈라지고 그 복치마 아래로 입은 내복은 오래된 고무줄 때문에 늘 흘러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등을 곧게 펴고 다녔다. 단 한 번도 가난하니까 라는 이유로 자신을 낮춰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 해숙은 마을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생계를 꾸렸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배추 상자를 어깨에 메고 나가 겨울바람 속에서도 한참을 걸어야 했다. 해숙은 손에 항상 갈라진 악을 바르고 있었고 눈 밑에는 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늘 단단하고 따뜻했다. 반면 아버지 동만은 오래전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잃은 뒤로 말수가 적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집안에 있을 때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누군가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기 일쑤였다. 지원은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늘 화를 내고 어머니를 돕는 일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린 마음에는 아버지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뿌리처럼 자리 잡았다. 학교는 그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지원은 새 학기에 반장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최나경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경은 시청장의 딸로 명품 가방과 반짝이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다. 그녀는 교내에서 친구들을 좌지우지하며 일종의 여왕처럼 군림했다. 처음엔 작은 말 한마디였다. 지원아, 너 그 옷 작년에 입었던 거 아니야? 웃으며 던진 그 말은 이내 냄새난다. 구질구질해 라는 조롱으로 변했고 어느 날엔 체육시간 후에 지원의 체육복에 물을 부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친구들은 나경의 눈치를 보며 피했고 선생님은 그저 친구끼리 장난이라고 넘겼다. 하지만 지원은 꿋꿋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공부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밤마다 손전등 아래에서 교과서를 펴고 시장에서 돌아와 지친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단어장을 외웠다. 그녀의 꿈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서울에 가서 교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나경이 일부러 지원의 책상에 쓴 시험지를 찢어버린 후 교무실에 가서는 지원이가 시험지를 빼앗아 찢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교무실에서 불려나간 지원은 억울함을 삼킨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돌아온 지원은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의 손에는 몇 시간째 펜이 들려 있었지만 노트는 한 장도 넘기지 못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말없이 책상 위에 따뜻한 미역국을 놓고 나가려는 순간 지원이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지원의 등을 가만히 감싸 안고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날 이후 지원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학교에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밤에는 어머니 몰래 울음을 삼켰고 아버지의 무심한 눈빛이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며칠 후 그녀는 진심으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했다. 그리고 삶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듯 그녀의 인생에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원은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문을 지나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창백한 아침 햇살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더 길고 쓸쓸해 보였다. 반 친구들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고 몇몇은 일부러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히거나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비웃었다. 불쌍해. 서울대 간다더니 잘났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저렇게 찌질하면 뭐하나.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책상에 조용히 앉아 교과서를 펴고 수업을 따라갔다.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그날 조용했던 일상은 또 한 번 뒤흔들렸다. 체육 시간, 겨울이라 실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이 짝을 지어 경기를 하던 중 나경이 체육 선생님 몰래 다가와 지원에게 말을 걸었다. 너 아직도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나경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아버지는 병신이고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비닐 장사나 하지. 그런 주제에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건데. 그 순간 지원의 손에 들린 배드민턴 라켓이 바닥에 떨어졌다. 체육관 전체가 조용해졌다. 몇몇 친구들이 이쪽을 흘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지원은 다시 라켓을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경은 입꼬리를 비뚤게 올리고 뒤를 돌아섰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지원은 교무실로 불려갔다. 서지원 학생, 무슨 일이 있었니?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 나경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지원이 체육 시간에 고의로 라켓을 던졌고 언어폭력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은 의심과 피곤이 섞여 있었고 이미 수많은 편견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지원은 억울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결국 학교 측은 일주일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내렸다. 실질적으로는 정학에 가까운 처분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며 라면을 먹고 있었고 딸이 돌아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방으로 들어간 지원은 방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자 구겨진 노트와 시험지가 쏟아졌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며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결국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녀는 벽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방 안에는 너무도 크게 울렸다. 그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무너졌다. 조용히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고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떴다. 아침 어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눈 밑은 더 짙어졌고 걸음걸이는 휘청였다.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던 그녀는 잠시 허리를 짚고 벽에 기대섰다. 지원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일었다. 내가 더 강했더라면, 더 똑똑했더라면 엄마는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셨을 텐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건 바로 그날 오후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시장에 나간 뒤 조용히 교복을 벗어 옷장 깊숙이 밀어넣고 책가방도 침대 밑에 넣어버렸다. 휴대전화는 꺼두었고 방문은 잠갔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형식적인 문자 한 통을 보냈고 친구라는 이름의 아이들은 이미 관심을 끊은 지 오래였다. 어머니만이 매일 저녁 문 앞에 밥상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따뜻한 국이야. 먹고 자. 하지만 그녀는 먹지 않았다.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일주일이 지나던 밤, 지원은 책상 서랍 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진통제를 꺼냈다. 어머니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받은 약이었다. 작은 하얀 아락을 꺼내 손바닥에 놓고 물을 따라 두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였다.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고 문이 열렸다. 아버지였다. 뭐 하는 거나. 처음 듣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지호는 놀라 손에서 락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흩어진 알약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책상 의자에 앉았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마디만 내뱉었다. 죽고 싶을 정도면 날 때리지 그랬나. 차라리 그게 나았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새벽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떠오를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며 한마디를 남겼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 그 짧은 말 속에는 무언가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도, 체념도,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후회도.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국을 끓였다. 지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말없이 밥을 뜨던 그녀에게 어머니는 수저를 멈추고 말했다. 지호나, 오늘도 괜찮아. 안 괜찮아도 괜찮아. 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방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봄의 냄새도 섞여 있었다. 며칠 동안 서지호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마음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았다. 그녀는 말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는 그 속으로 다시 걸어나갈 용기를 찾지 못했다. 어머니 김혜숙은 딸의 방 앞에 매일 아침 조용히 밥상을 놓고 나갔다. 문을 두드리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딸이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다. 매일 시장에서 돌아오면 혜숙은 땀에 젖은 앞치마를 벗고 조용히 거실 구석에 앉아 딸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녀의 눈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는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짧고 가벼운 기침이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은 길어졌고 밤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방문 너머에서 어머니가 기침을 참으려 애쓰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약봉지를 꺼냈다. 거기엔 감기약, 진통제, 그리고 오래된 이장약이 섞여 있었다. 처방일자는 몇 달 전으로 되어 있었고 복용지침도 낡아 글자가 희미해져 있었다. 지호는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해왔다는 것을. 그날 밤 아버지는 말없이 어머니의 곁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라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딸은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지켜보았다. 서동만은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오래된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천천히 교복을 꺼냈다. 구겨진 치마를 다리고 먼지가 쌓인 책가방을 꺼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학교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추웠다. 동네 아이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지나갔고 몇몇은 뒤에서 수근거렸다. 하지만 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교실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갔다. 교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일부 아이들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담임 선생님은 그녀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업을 시작했다. 지호는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걸어가 책을 꺼냈다. 그날 수업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칠판을 바라보며 노트에 조용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쉬는 시간, 나경이 조용히 다가왔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왔네. 그래도 바보 같아. 또 다들 무시할 텐데.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단단한 결심과 침묵의 힘이 있었다. 며칠 뒤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다.
지원은 전교 1등이었다. 그 사실은 빠르게 학교에 퍼졌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조용했다. 교무실에도 급식실에서도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책 속에만 머물렀고 손은 늘 바쁘게 움직였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그녀를 교무실로 불렀다. 지원아, 너 요즘 수업에 집중도 잘하고 성적도 우수하란다. 혹시 다시 학생회에 참여해볼 생각은 없니?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선생님은 아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위한 길을 걷고자 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아침엔 시장에 나가기 전 어머니를 도왔고 밤에는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자정까지 공부했다.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았고 인터넷 강의 대신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봤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목표를 잊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교사. 그녀의 꿈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한 여정은 누구보다 치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기침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됐다. 시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지원은 학교에서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에서 마주한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의사는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은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엄마,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쉬어줘.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해숙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수많은 고통과 피로를 감춘 어머니의 미소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딸의 방을 조용히 노크했다. 지원이 문을 열자 그는 말없이 낡은 노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내 엄마가 예전에 쓴 거야. 그냥 내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원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또박또박한 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첫 문장은 이랬다. 지원아,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은 비로소 의미를 가졌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견뎌온 시간, 그 안에서 피어난 사랑, 그리고 침묵 속에서 딸을 지켜온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어머니의 글을 되새기며 자신에게 다시 약속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끝까지 해내겠다고. 지원은 노트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창문 너머로는 겨울바람이 흔들리는 커튼 소리를 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연필 자국의 냄새가 났고 글씨는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지원아, 내가 이 노트를 읽는 날이 언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를 믿는다.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여기에 남겨두려 한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일기처럼 보였다. 장날에 팔지 못한 상추 이야기, 새벽 시장에 나가다 넘어진 날의 통증, 그리고 지원의 어린 시절의 사소한 에피소드들. 하지만 장을 넘길수록 문장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어느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남자가 다가왔다. 전단지 돌리며 사람들한테 이상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라 다들거렸지만 나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말했다. 자녀 학비가 걱정되면 나를 한번 찾아오세요. 아이를 서울대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손이 떨렸다. 그리고 바로 돌아섰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 지원은 손끝이 저릿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저항하듯 올라왔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고
어떠한 고난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토록 많은 것을 견뎠다는 사실이 지원을 숨막히게 했다. 다른 페이지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돈만 쓰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 사고로 다리를 잃고 난 후 더더욱 침묵 속에 갇혀버렸다. 사람들은 그를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욕하지만 나는 안다. 나를 대신해 싸운 날, 그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경찰서에 끌려갔다. 아무 말 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때부터 그는 한쪽 다리를 절었고 그 이후 다시는 나에게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있었다. 지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다. 지금껏 그녀가 알던 아버지는 무관심하고 거칠기만 한 존재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글 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말이 없었을 뿐 늘 곁에서 지키고 있었던 아버지. 그의 무뚝뚝한 침묵 뒤에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지원에게 큰 충격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페이지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지원의 어린 시절을 정성스럽게 기록했고 그 안엔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옷을 살 돈이 없어 직접 천을 이어 붙여 교복을 만들었고 지원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혼자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딸에게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원아, 인생은 불공평한 날이 더 많을 거야. 하지만 그 속에서 너만은 너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아무리 너를 흔들어도 너의 중심을 지켜. 너는 내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자랑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원의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침대에 누워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아주 오랜만에 깊은 위로를 느끼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세수하고 옷을 입고 주방으로 나가 어머니를 도왔다. 해숙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지원아?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짧은 대답이었지만 해숙의 눈엔 눈물이 고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젓가락질은 느려졌고 가끔 눈을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지원은 도서관에 갔다. 그녀는 시험 대비서를 한 권 빌리고 노트 한 권을 새로 샀다. 페이지 첫 장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지켜준 사람들을 위해 다시 시작한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엔 도서관에서 자정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는 어머니를 도와 시장에 나가고 저녁엔 복습을 했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에너지로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녀는 담임 선생님에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지원아, 얘 교사가 되고 싶니?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어둠 속에도 길이 있다는 거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은 오래전 울먹이며 방 안에 앉아 있었던 소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스스로 길을 만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다. 지원은 다시 학교에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 그녀는 조용하고 작아 보였지만 이제는 눈빛부터가 달랐다. 더 이상 숨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교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하고 고요한 힘이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 반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지켜봤다. 여전히 속닥거리며 뒷말을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지원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했고 쉬는 시간에도 교과서를 펴고 필기를 정리했다. 선생님들도 그녀의 태도에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뒤늦게 그녀의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었고, 몇몇은 여전히 고의로 책상을 치거나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스스로를 규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지나가는 과정이라 여겼다. 어느 날, 중간고사, 모의고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원은 전 과목 평균 1등급, 전교 1등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교무실로 불렀다. 지원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요즘처럼 공부하기 힘든 환경에서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칭찬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더 필요했다. 선생님, 혹시 장학금 신청 가능한가요? 선생님은 서류를 꺼내주며 말했다. 물론이지. 이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해. 지원해보자.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그날 밤도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에는 다짐하듯 적힌 문장들이 가득했다. 포기하지 않는다. 엄마를 위해, 나를 위해. 서울대, 반드시 간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의 목표였고 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그해 여름, 그녀는 입시 준비학원에 다닐 수 없었다. 등록금이 없었고 교통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대신 그녀는 공공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 열람실 구석 자리 하나가 그녀의 학원이자 교실이 되었고 책 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서관 관리인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묻곤 했다. 학생,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허리 안 아파?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아파요.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 미소에는 단념이나 체념이 없었다. 그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의 미소였다. 가을이 다가오자 수능 접수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지원했다. 담임 선생님은 말렸다. 지원아, 내 성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이 학교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경쟁률이야. 차선책도 같이 생각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지원은 단호했다. 저는 제 삶을 바꾸고 싶어요. 그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거예요. 수능 당일, 그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다. 차가운 손으로 시험지 만지면 답도 얼어붙는다. 따뜻하게 해.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지원은 시험장에 들어섰다. 시험지를 받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만큼 자신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올랐다. 시험이 끝난 날, 그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의 밥상 위에는 희망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한 달 후, 합격자 발표 날 지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수험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전환되고 순간 그녀의 눈에 글자가 들어왔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용히 흐르던 눈물은 이내 격하게 쏟아졌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천둥처럼 울리는 감정들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와 딸을 끌어안았다. 됐구나, 우리 딸, 해냈구나. 그날 밤, 집은 작고 낡았지만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눈물, 고통, 노력, 그리고 사랑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열렸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꽃다발을 들었다. 지호는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다. 그러다 선생님이 다가왔다. 지원아, 서울대 합격한 학생은 너밖에 없어. 졸업식 연설 해볼래? 순간 그녀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졸업식 날 무대 위에 선 지원은 원고 없이 말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일으킨 건 엄마의 미소였고 침묵 속에서도 함께해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쓰러질 수 있지만 일어서는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그걸 제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은 조용했다. 그리고 곧 큰 박수가 터졌다. 그 박수는 단지 한 학생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을 향한 경의였다. 그날 지호는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불쌍한 소녀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랐다. 대신 불가능을 이겨낸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의 끝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으마. 서울에 도착한 첫날, 지호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고시원 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입학식은 아직 며칠 남아 있었고 그녀는 먼저 머물 곳을 구해야 했다. 예약해 둔 고시원은 생각보다 훨씬 좁고 어두웠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거울이 전부였다. 창문조차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작은 공간조차도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자립의 상징이었다. 지원은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다. 학교 수업은 오전과 오후에 나뉘어 있었고 그녀는 틈틈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았다. 편의점, 카페, 음식 배달, 청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지원했다. 결국 그녀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나르고 오전 수업을 듣고 오후에 카페에서 서서 일하고 저녁엔 과제를 해야 했다. 피곤이 쌓이자 머리는 무겁고 눈은 자주 감겼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하며 질문이 있을 땐 손을 들고 물었다. 동기들 중 몇몇은 그런 그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얘 그렇게까지 해? 라고 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장학금 받는 거면 그냥 좀 쉬어도 되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호는 그저 웃었다. 그들에겐 이해되지 않을 삶의 무게가 자신에게는 너무도 현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일하던 중 손님 한 명이 그녀를 불렀다. 중년 남성이었고 와인을 마시며 조용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쳐다보며 말했다. 학생, 어디 학교 다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입니다.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 서울대, 너 같은 아이가 서울대라. 그 말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호는 그 속에 숨겨진 뜻을 단번에 알아챘다. 너 같은 아이, 외모일까? 복장이었을까? 아니면 태도일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채워주고 자리를 떴다. 분명한 건 이 도시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날 퇴근 후 그녀는 고시원 복도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좁고 답답한 방 안 밖에서는 다른 방에서 들리는 라면 끓이는 소리, 작은 TV 소리,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엉켜 있었다. 고시원의 벽은 얇았고 혼자의 시간은 깊었다. 그녀는 엄마가 싸준 미역국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나 괜찮아. 조금 힘들지만 잘하고 있어.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작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매일 해야 할 일, 목표, 남은 장학금 금액, 다음 달 생활비 계획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수첩을 통해 자신을 지탱했고 무너질 때마다 그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학교에서도 조용히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발표 수업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교수와의 면담에서도 성실하게 준비했다. 그녀의 이름은 점점 교수진과 조교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학과에서는 학생 대표로도 추천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지금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싶습니다.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사실은 그만큼 그녀의 하루는 이미 벅찼다. 더 많은 역할을 맡기엔 체력도 시간도 부족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실함을 이어갔다. 어느 날, 한 교수님이 그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지원 학생, 내가 수업에서 보여주는 태도, 발표, 레포트 전부 훌륭하네. 혹시 교생 실습 때 추천 희망 학교 있어? 그 순간, 지원은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아직 저 같은 아이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아. 그 마음이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고시원 복도의 끝에 작게 난 통풍구를 통해 바람이 들어왔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나 곧 교사가 될 거야. 그 말은 기도이자 다짐이자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내일의 과제를 준비했다. 외롭고 고된 도시의 삶 속에서도 그녀의 손끝에서 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 빛은 작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진실했다. 서울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지원은 자신의 자리를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었다. 교생 실습을 마친 후 그녀는 학교 추천과 우수한 성적 덕분에 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한 유명 국제고등학교에 채용되었다. 입학 경쟁률이 치열하고 부모 대부분이 외국계 기업 임원이나 공무원이었던 그곳은 화려했고 냉정했다. 처음과 다른 적응이 쉽지 않았다. 학생들은 고등학생답지 않게 성숙했고 때로는 교사를 시험하듯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지원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로 수업을 이끌었고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혀 나갔다. 교사 생활 3년차에 접어들 무렵 그녀는 학년부장을 맡게 되었고 여러 프로젝트와 대회 활동을 이끌면서 점점 학교 내에서 신뢰를 얻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격하지만 믿음직한 선생님으로 통했고 학부모들 역시 그녀의 진심 어린 상담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혹시 자녀의 입학 상담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익숙했다. 하지만 지원은 별 생각 없이 약속을 잡았다. 며칠 후 약속한 시간이 되자 상담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지원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얼굴, 그 눈빛,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 최나경. 그녀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나경은 예전에 도도하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밑, 손에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아이는 말없이 엄마 뒤에 숨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이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을지 상담받고 싶어서. 지원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저릿하게 스며올랐다. 고등학생 시절, 나경은 지원에게 가장 잔인한 시간을 안겨준 사람이었다. 지원이 무너지고 학교를 떠날 뻔했던 그 모든 순간에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도움을 요청했던 그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제가 여기에 왔는지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사실 이 학교에 입학하기엔 저희 형편이 좋지 않아요. 이혼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곳에서라도 제대로 교육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 어머니의 이혼 기록, 낮은 소득 수준.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어릴 적 들고 갔던 입학 서류가 떠올랐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과 닮은 이 아이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혹시 학비 감원이나 장학제도 같은 게 있나요? 나경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그 안에는 체면도 자존심도 없었다. 단지 간절함만이 있었다.
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침묵이 상담실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과거의 모욕, 고통, 그리고 복수심. 그녀는 지금 나경을 거절할 수 있었다. 정당하게, 그리고 조용히, 아무런 법적 문제도 없이, 단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어머니의 노트를 떠올렸다. 너는 절대 남을 밟고 올라서지 마라. 높이 오르되 누구도 짓밟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 지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학비 문제는 학교 규정상 외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 아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그 결정은 제가 아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내려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추천서 한 장 쓰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아이는 잘 돌보고 계시죠? 나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저와 달라요. 착하고 조용하고 뭐든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그 말에 지호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른의 잘못을 아이에게 넘기지 마세요. 상담이 끝난 뒤 나경은 조심스럽게 문을 나섰다. 아이는 나가기 전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인사에 지호는 가슴이 저려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그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학부모 추천서를 작성하며 펜을 멈췄다. 문장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결국 그녀는 정중한 문체로 이렇게 적었다. 이 학생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나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한 아이입니다. 사회가 이 아이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 결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추천서를 직접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나경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건 복수가 아닌 용서였고 승리라기보다 이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다. 지원이 제출한 추천서는 안건 중 하나로 올라갔다. 회의실 안은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주제에 따라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위원 중 한 명이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아이의 성적은 양호하지만 가정환경이 조금 복잡하군요. 부모 이혼, 저소득, 보호자 학력 미기재. 또 다른 위원이 덧붙였다. 학부모가 비정상적 가정사라는 점에서 혹시 문제 소지가 되지는 않을까요? 학교 이미지에도 민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지호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이 추천서를 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지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성실하고 예에 바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의 가능성까지 제한되어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시선이 날카롭게 지원을 살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그 이상이죠. 학부모의 배경이 학교의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지원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를 제가 압니다. 회의장은 짧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지인입니까?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과거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위원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이 섞였다. 누군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그녀는 제 친구이자 가장 가혹했던 가해자였습니다.
학교에 오기 싫을 정도로 괴로웠고 실제로 무너졌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추천한 이유가 뭡니까? 지원은 곧바로 대답했다. 제가 그 어머니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를 통해 복수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받은 기회는 저에게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고 나누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아이가 같은 상처를 겪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어느 누구도 쉽게 말을 잊지 못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이 원장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일 공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원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녀는 마음속 깊은 피로를 느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이었지만 그것이 통할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입학 허가를 통보했다. 지원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고 곧 비가 내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오히려 맑았다. 긴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최나경이 다시 학교를 찾았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입학 통보를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상담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결과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지원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지금 그 말, 이 아이 앞에서 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아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해요. 나경은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저는 아직도 그때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땐 내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못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당신은 지원은 말을 막았다. 그녀는 나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주세요. 그게 과거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날 이후 나경의 아이는 조용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수업을 듣고 체육 시간엔 가장 활발히 뛰어다녔다. 성적도 좋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다.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어느 날, 지원은 그 아이가 교실 복도에서 친구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셨다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에 지원은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가득했고 그녀의 가슴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알았다. 과거는 상처로 남기도 하지만 때론 다리를 놓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상처받았던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진짜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앞으로 걸어가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지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다. 조심스럽게 꽃을 놓고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졌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받아들임과 치유의 눈물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펼쳤다. 책갈피 사이에는 누군가 접어둔 작은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아픔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펜을 들고 싶어졌다.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묵혀두었던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써 내려갔다. 엄마, 이제야 편지를 써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그녀의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 사이에는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엄마, 나는 이제 교사예요. 꿈꾸던 대로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 나 같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하고 어른들은 너무 늦게야 아이였던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뻔한 아이들에게 길이 있다고 말해주려고. 그녀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고시원의 복도 끝에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엄마, 사실 지금도 가끔은 힘들어요. 외롭고 버거워요. 근데 엄마가 써준 그 노트, 거기에 적힌 한 줄 한 줄이 나를 버티게 해요. 어떤 날은 책상 앞에 앉아서 엄마의 글씨를 따라 써보기도 해요. 그게 내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에요. 그녀는 손끝에 닿는 펜의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글을 이어갔다. 얼마 전엔 나경이 다시 나타났어요. 예전에 그 친구, 내 삶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 이번엔 그 아이 때문에 나를 찾아왔어요.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다시 피어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엄마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밟히지 말되, 밟고 일어서지 마라. 엄마, 나 그 말대로 했어요. 그 아이를 도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용서를 했어요. 지원은 그 문장을 적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엄마의 숨결을 떠올렸다. 부엌에서 칼질하던 소리, 시장에서 돌아와 한숨 쉬던 소리, 늦은 밤 방문 앞에 놓인 밥상의 온기. 그 모든 기억이 그녀의 귓가에 살아났다. 엄마, 내가 엄마의 딸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편지를 마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어머니의 이름을 적었다. 김혜숙님께. 그리고 그 봉투를 가방에 넣은 채 다음 날 학교로 향했다. 그날은 마침 인생 수업이라는 특별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학생들에게 교사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교실에 들어오자 지원은 교탁 앞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었다. 상처. 여러분, 상처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프고, 잊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대부분은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상처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지문과 같다고.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시절 겪었던 따돌림과 학교 폭력, 무너졌던 시간, 부모님의 침묵, 어머니의 노트,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모든 여정.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동안 엄격하지만 공정한 선생님으로만 보였던 지원의 고백은 그들에게 낯설고도 깊은 눌림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세상은 여러분을 쉽게 판단하려 들 거예요. 환경을 보고, 성적을 보고, 집안 사정을 보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이 보는 건 껍데기고, 진짜 자신은 여러분만이 알아요.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지원은 잠시 웃었다. 행복은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매일 내가 선택한 길 위에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은 조용히 교무실을 찾아왔다. 어떤 아이는 작게 메모를 남겼고 또 다른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중 한 아이가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저도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괜찮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메모를 본 순간 지원은 울컥했다. 그녀는 조용히 메모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그녀는 어머니의 무덤에 다시 갔다. 이번엔 편지를 함께 가져갔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나 이제 진짜 괜찮아졌어.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거야. 그걸 믿게 해줘서 고마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하늘은 맑았다. 지원은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물이 고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는 울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먼지를 털고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 그녀는 진짜 자신의 길 위에 서 있었다.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그정에는 첫눈이 내려싸렸고 아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눈이 왔다고 소리쳤다. 교무실 창밖으로 하얗게 덮인 운동장이 보였다. 지호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1년 전 같은 계절에 그녀는 교단 앞에 처음 섰고 그보다 오래전 겨울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소녀였다. 시간은 변함없이 흘렀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매 순간 선택했고 버텼고 걸어왔다. 그날 오후 학교에선 졸업식이 열렸다. 교장 선생님의 혼화가 끝나고 한 명씩 이름이 불려졌다. 졸업장과 꽃을 받는 학생들의 얼굴은 기대와 두려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호는 조용히 운동장 한편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다. 그 중엔 나경의 아이도 있었다. 그는 교복을 단정히 입고 마지막 인사를 하듯 친구들과 포옹하고 있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그 학생은 조용히 교무실을 찾아왔다. 선생님, 저 오늘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어른이 됐네. 고생 많았어요. 그는 머뭇거리다 작은 종이 하나를 내밀었다.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 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에 앉아 그 편지를 펼쳤다. 선생님께 제가 이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기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기적이 가능했던 건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 엄마는 저에게 언제나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전 엄마가 미워지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엄마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호는 눈을 감았다. 편지지 너머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녀의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제목은 내가 걸어온 겨울들. 그 안엔 추위와 어둠, 따돌림과 침묵,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결국 따뜻한 용서와 성장의 이야기가 담겼다. 글을 쓰며 그녀는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을 덧칠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그녀의 글은 교직원 내부 회지에 실렸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다. 몇몇 동료 교사들이 찾아와 조용히 고백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 글 덕분에 다시 교직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학부모 중 한 명이 메일을 보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선생님 반이 아니었던 것이 아쉽지만 같은 학교에 다녀서 감사합니다. 지원은 놀랐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단지 감동을 넘어 사람들의 태도와 시선을 바꾸고 있었다. 그 무렵 그녀는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강연 제안을 받았다. 회복 탄력성과 교육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사 연수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대중 앞에 서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완벽한 교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은 부족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제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교사가 다가와 물었다.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나?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에요. 복수를 택하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용서를 택하면 상처는 흉터가 됩니다. 흉터는 아프지만 다시는 같은 상처를 입지 않게 해주죠. 강연장을 나서는 길, 하늘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만히 손을 뻗자 작은 눈송이가 손바닥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에게도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살아온 모든 겨울이 그저 추운 계절만은 아니었다. 그 속에는 매 순간 꺾이지 않으려 버텨낸 기억이 있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으려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준비하는 그녀가 있었다. 아직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괜찮은 오늘.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온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바랐던 진짜 삶의 의미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서지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내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